자, 전번 시간에는요, 우리 막스의 노동가치설을 갖다 중심으로 바라봤었고요. 자, 요번 주에는, 그 막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쉽게 말하면요,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란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유기적 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자본분의 뭐의 비율이냐면 노동의 비율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막스가 말하는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서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결국 막스가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 무슨 법칙이냐면 평균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말도 어렵다. 자, 근데 어려운 말 아니라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이루어져서 평균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자, 다시 뭐가 고도화됐다고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됐다. 두 번째, 뭐가 저한다고요? 평균 이윤율이 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란 말은 이건 사실 지금도 우리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자본집약적 노동이냐, 노동집약적 노동이냐, 자본이냐. 자, 우리 가발공장 무슨 집약적 산업이라고 그래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무슨 집약적 산업이라고 그래요?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그러죠. 막스가 말하는 거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다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간다. 요새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산업 구조가 뭐가 된다? 조정된다. 이런 말 하죠.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산업 구조가 조정이 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자, 지금 이제 다룰 건 뭐냐면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동가치설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막스는 여러분 무슨 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막스라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전복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도래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다?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봤다.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서 야, 오늘 어려운 말 팍팍 쓰네. 자,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의 격화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내부의 구성의 모순은 뭐냐? 그거죠. 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느냐? 그건 바로 자본주의가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평균 이윤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라고 막스는 말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라는 거는 자본분의 노동이라면 쉽게 말하면요, 고도화가 된다는 말은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겠다. 이거 거꾸로. 고도화란 말씀 했으니까 노동분의 자본의 비중이 뭐한다?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노동분의 자본의 비중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가발 공장 있습니다. 가발 공장은 사람이 100명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가발 공장 세우려면 돈은 얼마 있으면 되겠어요? 1억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도체 공장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도체 공장 똑같이 100명이 투입됐어요. 자본금 1억 갖고 반도체 공장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00억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막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다. 무슨 자본? 근데 막스는 이 자본을 무슨 자본이라고 그러냐면 노동에다가 여러분 제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막스는 노동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자본이라고 그래서 가변 자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기계예요. 기계. 이거 기계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무슨 자본이라고 표현하냐? 불변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스의 용어에 표현하면, 왜 막스는 비주류 경제학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에서 쓰는 용어랑 좀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변 자본 대 불변 자본의 비중, 이걸 갖다 이제 유기적 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점차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자, 왜 고도화되는지 한번 쫓아가 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본가들끼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경쟁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자, 우리 한번 가보세요. 케인즈 때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코카콜라 사장이 둘이 자, 콜라 공장 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자, 둘이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공장 규모를 작게 하겠어요? 크게 하겠어요? 크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5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품의 단가가 싸진다.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죠. 이미 막스는 규모의 경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막스 연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1883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1860년대에서 1870년대가 되면은 서양에서 이미 뭐다? 독점 자본주의가 완성이 돼요. 1860년대, 70년대가 되면 서구 유럽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독점 자본주의 단계는 경쟁을 통해서 한 놈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독점 자본주의 단계는 또 말하지만 여러분 공장 규모가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그럼 공장 규모가 커지면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양이 작아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처음으로 공급이 뭐보다? 수요보다 많아지는 전형적인 우리 고전 경제학자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무슨 문제가 나타날 때? 공급 과잉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예요. 이미.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자리 잡을 때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공급 과잉의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누구 때? 막스 때는 이미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정치 체제로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이 시대는 무슨지 제국주의 형태로 뛰는 거죠. 뭐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물건을 팔 수 있는 무슨지 식민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식민지 필요하려고 배 타고 다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오죠. 예, 우리나라 들어와서 약탈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약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하자고 그래요? 교역을 하자고 그러죠. 교역. 예, 교역. 왜? 제품의 공급지가 되어다오. 값싼 원료의 공급지이자 제품의 판매처가 되어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출몰합니까? 이항선이 출몰하게 되는 거죠. 자, 각설하고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 뭐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더 많은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자, 우리가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내가 콜라 공장 사장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람 더 많이 고용해요? 아니면은 기계부터 더 많이 설치합니까? 기계부터 더 많이 설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계도 옛날 기계보다 생산성이 더 낮은 기계에 갖다 놔요? 더 높은 기계 갖다 놔요? 더 높은 기계죠? 그럼 그 기계는 더 싼 기계예요? 더 비싼 기계겠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바라본 거는 자본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이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비중보다 무슨 비중? 자본의 기계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변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보다 불변지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본의 비중이 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다. 이게 바로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막스는 생산을 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노동자도 여러분 조금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하죠. 그거보다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노동자도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노동자의 임금은 싸져요? 비싸져요? 싸져요? 비싸져요? 비싸지죠? 당연히. 그러면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본가 이윤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네, 그럼 자본가 괜찮아요? 압박받아요? 압박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리카르도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본가 이윤이 적어지는데 이거 누가 다 가져간다? 지주가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자본가끼리 경쟁해서 그 차이만큼 누가 처먹는다. 지주가 처먹는다는 게 리카르도의 이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막스는 그게 아니죠. 이제 자본가의 몫이 뭐 한다? 필연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가의 몫은 뭐 한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자본가의 몫은 뭐 해줄 수밖에 없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본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막스의 자본론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너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사장이세요. 오케이? 자, 우리 그대로 가봅니다. 막스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님이신데 무슨 공장 사장 해보실래요? 양말 공장 어울리세요. 자, 양말 공장 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양말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자본가랑 격돌을 해야 되죠. 아담 스미스랑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양말 공장 사장이 서로 경쟁을 하면 시장 안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사회 전체의 그 부가 감소해요? 증가한다? 증가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케이?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막스는 그거에 포인트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포인트는 둘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다 보면은 뭐의 비중보다 뭐가 더 커지게 된다? 노동보다 자본의 비중이 더 커지게 돼요. 근데 한번 가봅니다. 자, 막스 생각은 이거예요. 노동도 점점 커지지만 하지만 뭐의 비중이 더 빨리 커진다? 자본의 비중이 더 빨리 커지죠. 근데 막스가 말합니다. 전번 시간에 배웠죠. 무슨 가치설? 노동 가치설. 그럼 여기에선 가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가치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죠. 그럼 옛날 보세요. 옛날에 양말 공장 할 때는 1억을 투자했으면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명이 고용됐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1억을 투자해서 100명이 고용돼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한 사람은 돈을 갖다가 얼마를 만들어준 겁니까? 100만 원을 벌어준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00명이 아니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다 이거예요. 몇 명이 투자된다? 200명이 투자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모두 늘어났어요. 인구도 늘어났죠. 하지만 이거는 자, 이때 1억이었다면 이제 이거는 2억이에요? 아니면은 한 120억, 3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노동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변 자본이 늘어나는 것보다 무슨 자본의 속도가 더 빠르다? 불변 자본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얼마가 됐다?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200명을 했는데 잘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이제 얼마 남는다? 이땐 1억 남았죠? 이땐 얼마 남는다? 이건 10배가 됐지만 그죠?
이건 10배가 됐지만 막스가 말합니다. 가치는 어디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노동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정리되시겠습니까? 노동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로 늘어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2배보다 또 좀 더 늘어났다고 쳐봅시다. 막상 그것도 인정 안 하겠지만. 그럼 이제 얼마가 됐다? 한 3억쯤 벌었다. 한 4억 벌었다고 쳐봅시다. 알겠죠? 4억쯤 벌었다고 쳐봅니다. 그러면 200명에 4억 벌었죠? 그럼 한 명이 이제 얼마 벌어준 거예요? 얼마 벌어줬습니까? 50만 원 벌어준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예. 평균 이윤율. 옛날엔 1억 투자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돈이? 1억 남았죠? 지금은 여러분 얼마 투자했어요? 10억 투자해서 돈이 얼마 남습니까? 4억 남죠? 평균 이윤율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이윤의 양이 적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윤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윤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변 자본의 증가율보다 고정 자본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리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정 자본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가치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셨죠? 가변 자본에서만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변 자본의 가치 창출율은 점점 높아진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내재적으로, 자, 이제 성립이 되셨죠? 자본의 유기적인 구성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평균 이윤율은 점차 뭐 할 수밖에 없다? 저하할 수밖에. 자본론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평균 이윤율 경항 저하의 법칙을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처음보다 지금 오히려 뭐해졌어요? 지금 문제가 뭐죠? 양말 공장에서 경쟁하셨단 말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일으켰죠. 고용하는 노동자 수도 어땠어요? 늘어났죠. 근데 이제 기계는 어땠어요? 좀 늘어났어요? 왕창 크게 늘었어요? 왕창 크게 늘었죠. 근데 이윤율은 옛날만큼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괜찮아요, 돌아버리세요. 그냥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럼 두 가지. 간단하죠. 돈은 기계를 쥐어짤 수는 없죠. 맞잖아요. 지금 양말 공장에서는데 이윤율이 낮아졌잖아. 어떡할 거예요? 가서 기계를 쥐어짤 거예요? 야, 이 기계야, 돈 더 내라! 이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기계를 쥐어짜면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럼 쥐어짤 수 있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노동자를 쥐어짜는 겁니다. 그죠? 그러실 거예요? 사장처럼 그럴 거예요? 노동자를 쥐어짭니다. 그럼 노동자를 쥐어짜는 표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그걸 뭐라 그러냐?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러죠. 우리 한번 생각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공장에 붙었어요. 규모의 경제 크게 했습니다. 예. 근데 평균 이윤율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 근무 시간을 연장시키죠.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잖아요. 그럼 공장 규모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죠. 그럼 노동자의 조직력은 약화돼요, 강화돼요? 강화되죠. 그럼 노조가 생기죠? 예. 노동시간을 무조건 연장하기가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예,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스가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겠어요, 거꾸로 이번에? 자, 미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더 좋은 기계를 만드는 거. 기술혁신 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자본가들이 말하는 막스 표현에 따르면 기술혁신 아닙니까? 그죠? 기술혁신 하는 거예요. 양말을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이 찍어내는 기계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막스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럼 거꾸로 그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기계는 더 싸져요? 더 비싸져요? 더 비싸지죠? 예. 그러면 유기적 구성은 더 약화돼요? 더 고도화돼요? 더 고도화되죠? 평균 이윤율은 더 높아지겠어? 더 저하되겠어요? 더 저하된다. 이게 막스예요. 따라서 자본주의는 결국 평균 이윤율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자본과 이윤의 경쟁은 끝없이 매몰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 더 커다란, 막스는 뭐라고 합니까? 공산당 선언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하에 너희들이 잃을 것은 오로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이게 막스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첫 구절이 뭐예요? 지금 유럽의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대단한 명문직 문장가죠, 막스가. 예. 근데 이제 막스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가 되겠다? 노동자 계급의 힘은 노동자 계급의 수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노동자 계급이 조직화된다. 왜?
규모의 경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했을 때 막스는 매뉴팩처링 시대에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막스는 경제 결정론이에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건데 막스는 경제 결정론자이기 때문에 막스가 뭐라 그럽니까? 풍차는 봉건주의를 만들고 증기방적기는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게 막스주의의 표현 스타트거든요. 근데 막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경제 결정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매뉴팩처링 시대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제 대공업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 막스는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이르러서 평균 이윤율이 저하게 되면 공장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조직화된 노동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의 평균 이윤율은 더 저하됨으로써 자본주의 내재적 동력은 점차 상실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응합되었을 때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나갈 것이다. 이게 막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자본론이죠.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가봤는데 반도체가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자, 이게 이제 이 표가 뭐냐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입니다. 사실 우리 반도체가 한때는 뭐였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었습니까? 맞죠?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성격이 있지만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들이 다 뭐였습니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황해 법칙 해갖고 뭐 몇 년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반감되고 막 했잖아요. 그럼 뭐 반도체가 지금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죠? 세계 대다수의 반도체 공장은 뭐였습니까? 문 닫았죠. 삼성이 다른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규모의 경제로 쓰러뜨린 거죠.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켰죠. 맞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중요하냐? 현대자동차가 우리한테 중요하냐? 당연히 현대자동차죠. 고용 창출의 효과가 비교도 안 되니까. 반도체가 제일 대표적으로 막스가 생각했던 그런 산업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막스가 꿈꿨던 미래는 이런 식일 거야 아마. 반도체 공장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우리가 산업구조 조정한다. 그럼 가발 공장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염색 공장 하자는 거 아니고 인천에 성냥 공장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구조 조정하자는 건 결국은 뭐다? 반도체 산업 같은 거 하자는 건데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막스 표현대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평균 이윤율이 뭐예요? 엄청 저하되고 있죠. 왜 저하되고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 가보면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힘 복면한, 그죠? 예, 그 몇 명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더 떨어질걸요 아마. 예. 이제 앞으로는 10년, 20년 뒤에 반도체가 해서 삼성전자가 먹고 살겠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보세요. 몇 년 전이잖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하면 반도체로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반도체에서 먹고 살 거야?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차라리 세습을 해서 먹고 산다 그러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시겠죠? 이게 막스가 바라본 여러분보다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막스와 케인즈가 똑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썼느냐면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공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갈등론자냐 기능론자냐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기능론자라고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기능론자는 갈등을 뭐라고 기능론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럼 기능론자들은 갈등을 뭐로 이해합니까? 아주 일시적이고 우연적이고 병리적인 거로 바라보죠. 가만 놔둬도 되고 저 문제 있는 거지만 놔두면 될 거예요. 근데 갈등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갈등을 뭐로 바라봅니까? 일상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사회 발전의 변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갈등론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럼 기능론자는 그걸 뭐로 봐요? 병리적이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등론자 노사 분규가 발생했어요. 뭐로 바라봐요? 아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거 오히려 저것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이 갈등론자죠.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우리 월가 1%가 99%에 반대한다. 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월가 딱 데모라고 있어요. 공화주의자들 뭐라 그럽니까? 저 쓰레기들 딱 나오는 거죠. 딱 뭐라 그래요? 새끼들 먹고 살게 딱 뭐라 그래? 야 가서 일해 딱 하는 거죠. 얼마나 웃겨 진짜. 가서 일하라. 어? 일자리가 없어서 나왔는데 가서 일하래. 얼마나 진짜 이게 정말 어이없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는 건데 거꾸로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공황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아주 일시적이고 우연적이고 병리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거는 예외적인 것. 근데 뒤에서 보면 케인즈가 나오겠지만
막스의 뒤를 이어서 물론 케인즈하고 막스의 관계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막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조명을 한 거죠. 아 저것이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게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일 수 있다라고 바라봤던 것.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막스주의는 중요한 거죠. 경제학에서도. 왜? 2008년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왜 2008년에 막스가 일으켰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린 1930년 공황을 극복한 이래. 공황이라는 건 일시적이고 우연적이었던 거야. 1930년에 특이한 상황이었어. 다신 그런 게 없어. 왜? 지금은 신경제니까. 지금은 소프트와 IT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가 창출됐다고. 우리 1989년, 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끝났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야. 다시는 공황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주의 위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8년이 그 잔치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깔끔하게 보여줬던 거죠. 야, 다시 한번 주목받는 거죠. 공황이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구나. 야,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이 바로 2008년 그리고 지금도 막스가 여전히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내가 막시스트는 아니든 사실 어떤 우리가 미학을 하든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학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순수 학문하는 입장에서 막시스트는 아니든 종교든 뭐든 막스 인민은 종교는 인민 앞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그 표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것도 또 할 얘기가 또 많구나. 자,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어떤 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막스는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죠. 딸이 묻습니다. 추운데 아빠 왜 난로를 안 피워요? 엄마, 돈이 떨어져서 석탄을 못 샀단다. 우리 왜 돈이 떨어졌어요? 아빠가 탄광에서 실직해야 된다. 아빠 왜 실직했나요? 아빠네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석탄을 켜서 실직했대요. 석탄을 너무 많이 켜갖고 실직해서 석탄을 못 한대. 우린 웃지만 이게 현실이죠. 네, 다시 말씀드린 건 이게 일시적인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맞잖아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공항이 뭐였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아닙니까? 공장마다 재고가 넘쳐나갔는데 사람들은 그걸 살 수가 없었던 시절. 네, 이거죠. 그래서 막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하면은 이윤이 아까 제가 이거는 이제 다시 정리한 거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면서 제가 막스주의 경제학하고 주류 경제학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가면서 좀 이게 어렵습니다. 쉬우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쉬운 거,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공부는 어렵고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네, 쉽고 재밌으면 그거는 1박 2일이죠. 그죠? 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어렵고 재미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공부는. 그래서 안 하죠. 네, 그것도 의미 없어요. 네. 공부는 어렵지만 재밌게. 자, 프로모토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장하준 씨가 그랬죠. 예, 장하준 씨가 그랬나? 난 장하준 씨도 뭐 우리 서울대학교인가 그 임용 넣었더니 삼류 에디터가 뭘 와서 원서를 넣냐는 이런 개망신을 당했었죠. 지금 케임브리지대 교수로 있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서 우리 누구예요? 그분 뭐였었지? 저 자본론 번역하셨던 우리 김수행 씨 말고는 지금 사실 막스를 공부하는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균형한 거죠. 학문적으로는. 이거 뭐 북한에서는 거꾸로 뭐예요, 여러분? 예? 주류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북한 보고 우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는 우리 이영희 씨가 말한 대로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이제 막스 경제학과 주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을 본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스는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말이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요 말하고는 사실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그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막스 경제학하고 이제 주류 경제학을 갖다 기본적으로 바라본다면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는 거는 누가 됐냐면 개인의 초점을 둡니다. 한 개인이에요. 알겠죠? 이 개인이라는 거는 초역사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라고 그러겠네.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개인을 갖다 기본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시 시대 때도 나는 맨날 기회비용 우리 한번 배우죠. 미시경제학 저랑 처음 공부하면 이제 기회비용 배우는데 이제 기회비용 공부했을 때 내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고민하시죠. 1,000원 있으면 그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또 뭐 해야 할까요?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지우개 살까 고민하죠. 그럼 원시 시대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토끼를 쫓아갈까? 사슴을 쫓아갈까?
그게 주류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죠, 인간은? 효용이 더 큰 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항상 추구하는 거죠. 인간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주체는 누굴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개인이죠. 지우개를 할 것이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을 것이냐? 토끼를 쫓을 것이냐? 사슴을 쫓을 것이냐? 제가 말한 아이스크림,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지우개, 사슴, 토끼. 공통점이 뭐죠? 바로 자연이죠.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가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던 일반 이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막스는 연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인간과 인간이라고 써놨는데, 인간과 인간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 집단이 되죠. 막스는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계급이죠. 그러니까 막스는 이건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뭐라 표현하느냐? 이런 걸 이제 사회 실제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건 사회 무슨 논이다? 명목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이건 개인주의예요. 사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개인이 중요하다. 야, 똑똑한 애들이 모여야지 그 학교가 똑똑한 학교지. 개인기가 뛰어난 애들이 모여야 그 팀이 강한 거 아니겠니? 이거고요. 무슨 소리야. 개인기가 약한 애들이 모여도 강한 팀이 있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개인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속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버핏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어도 이런 부를 창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났어도 미국에서처럼 똑같이 부지런했을 것이다. 하지만 뭐 하지 못했을 거다? 미국에서처럼 부를 창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논이다? 실제론이다, 이거예요, 실제론. 정리되시겠죠? 그러면 막스가 바라봤을 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막스가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스가 바라봤을 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라는 카테고리. 그럼 이제 그 집단이란 카테고리에서 막스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막스는 경제결정론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경제적 위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생산수단이라는, 노예제, 봉건제 시대 때는 토지, 자본주의 시대 때는 기계를 갖고 있냐 없냐에 의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그 집단과 계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단과 계급의 속성은, 자, 이거랑 다르죠.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게 아니죠. 봉건주의 시대 때는 생산수단이 없어요. 토지들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농노. 자본주의 시대 때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일반, 제너럴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만 통용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다? 특수이론에 기반하는 것이고, 무슨 논에 기반하는 거다? 실제론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집단과 계급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주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이 아니죠. 다른 집단과 무엇? 계급 간에 벌어지는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바라봤을 때 한 사회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집단과 어떤 특정한 집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막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집단과 집단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곳에 장식하는. 막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것은 자본주의만의 독특한 성질이지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의 탐욕이라는 것은 이전의 귀족의 탐욕과는 다르다. 이게 막스가 말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러죠. 그전의 귀족의 탐욕과 자본가의 탐욕은 차이가 뭡니까? 그럼요. 역시 우리 실장님, 우리 박사님은 다르셔. 뭐가 돼야 됐습니까? 기존의 귀족의 사치라는 건 뭐예요? 소비잖아요. 근데 기본의 새로운 자본가의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사치가 아니죠. 축적이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바로 누구다? 막스주의적 견해라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바라보시면 이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잖아요. 그럼 원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게 무슨 과학입니까? 자연과학적 성격을 가지죠. 자연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적 입장이 필요합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가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류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과학자로서 사물을 순수한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 순수 학문을 하든 순수 문학을 하든 순수 경제학의 영역에 머물러야 된다.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정치적으로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돼. 딱 우리는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찾아낼 거야.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스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이 관계를 파악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뭐 되고 있어요? 착취되고 있잖아요.
사회과학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겠죠. 가치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편을 들 것이야. 무슨적일 수밖에 없다. 가치 선호적이고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구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이론은 이전까지 이론과 전혀 다른 것이다. 뭐라 그럽니까? 이전까지 모든 이론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다면 나의 이론은 그런 면에서 단 하나가 다르다. 나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본론에서 설명을 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막스죠.